네, 안녕하세요. 저 경상대학교 황인원입니다. 오늘 사회시켜서 얘기하신 대로 발표는 정치 파트는 제가 발표를 하고요. 경제, 사회, 국제관계 쪽은 김영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한참 지났는데 2020년도 정치 상황을 발표를 하려고 하니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뭐 올해 상황이 2020년 상황에서 이제 연속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볼 때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워낙 정치적으로 변화무쌍했기 때문에 여전히 2020년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 유의미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복잡한 한 해였었는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정치를 20년 넘게 연구하면서 현지에 가보지 못하고 이 한 해 정황을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말레이시아도 혼돈스러웠고 저도 연구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정치의 정치 현안을 이제 우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줄여보면은 의회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의회 쿠데타 이후에 여권, 야권 나름대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여권은 새로 총리가 된 무히딘이 생존을 하기 위한 생존 게임, 그리고 야권은 이 안와르가 숫자 게임을 통해서 다시 이제 집권을 가져오려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거의 모든 정파가 정치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코로나 위기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 2020년 한 해 내내 정치 권력 투쟁이 정치권에서 이전 투구로 이제 지속되었던 상황이고요. 2018년 5월 총선으로 61년 만에 최초로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희망연합에 의해서. 근데 이게 이 구질서를 해체하려는 이 희망연합의 정책 실험이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위기에 봉착했다. 그리고 이제 의회 2020년 2월이죠. 의회 쿠데타를 통해서 급조된 국민동맹 역시 전체 연방 하원의원의 222석 중에서 이제 겨우 2석을 넘기는 불안정한 집권 연합으로서 이 여야 간의 초박빙 대결이 진행되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혼란과 혼동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2020년은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이 숫자인데, 마하티르가 총리가 되면서 2020년에 말레이시아를 서구 선진국에 준하는 그런 대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한 해였었는데, 그 비전 2020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이제 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얘기는, 도대체 의회 구테타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으며 어떤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가, 그리고 이 의회 구테타의 발발이 여권 그리고 야권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 발전과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가, 이 정치 변동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회 쿠데타의 발생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2020년 2월 23일에 이 쉐라톤 호텔에서 이 이제 거의 이제 희망연합을 뺀 희망연합에서도 일부가 포함된 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KR 쪽에서 안와르 진영이죠. PKR 쪽에서 아즈민 알리, 그리고 암노, 바스, MCA, MIC, 그리고 이제 사라왁 정당연합, 뭐 이러한 의원들이 모이면서 이제 전체 하원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정권 교체를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마하티르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임을 하고 또 바로 임시총리에 임명되고, 임시총리에 임명되면서 거국내각을 제안을 하고, 이 거국내각이 일부에서 반대를 하면서 성사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마하티르가 총리에서 사임되고, 그 이후에 마하티르하고 안와르, 그리고 이제 이
의회 쿠데타를 주도하는 무히딘 이 3자 간의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 국왕이 이 의회 쿠데타를 주도한 무히딘 야신 당시 이제 내무장관이었었는데 야신을 총리에 임명하면서 이 쿠데타가 이제 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가장 저도 관심을 가졌던 게 과연 마하티르 총리가 이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의회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쿠데타를 주도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쭉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의회 쿠데타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하티르가 전적으로 여기에 책임이 없진 않고 마하티르는 전국의 수습보다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정계 개편을 통해서 집권을 연장을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이제 희망연합의 몰락을 촉발하는데 일조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뭐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의회 쿠데타는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됐는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야권에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이 정권을 이제 교체를 한 것인데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이 의회 쿠데타의 발생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2018년 이후에 꾸준히 지속되어 온 마하티르와 안와르 이 두 정치적 거물이죠. 이 두 양자 사이에 총리직 이양에 관한 불협화음 이거를 관리하지 못한 희망연합 정권의 리더십의 실패에서 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 쿠데타에 계기가 된 셰라톤 회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언제 안와르한테 이 이제 총선 공약은 마하티르가 2년 동안 집권을 한 이후에 안와르한테 총리직을 물려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총선 공약이었었는데 그 언제 이 총리직을 물려주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마하티르가 모호한 입장을 취했고 2020년 들어와서 희망연합 총재단 협의회에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던 건데 거기에서도 모호한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안와르한테 총리직은 물려주는데 2020년 11월로 예정된 에이펙 이후 그리고 총리 이양 시기는 마하티르한테 정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안와르 진영 속에서 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특히 이제 희망연합의 그 이 또 다른 축이었던 DAP 아마나 쪽에서 마하티르 쪽에 날짜를 못을 박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마하티르 진영에서도 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요 와중에서 이제 총리 이양의 날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쿠데타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의회 쿠데타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마하티르도 안와르도 그리고 야권에서도 상당히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사안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의회 쿠데타로 이제 새로운 집권연합 PN이라고 하는 이 집권연합이 출범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가? 이제 과거에 이제 희망연합이랑 비교해 갖고 희망연합은 말레이계, 중국계 그리고 인도계를 포함한 그야말로 이제 다종족 집권연합이었다라고 하는 이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서 이 새로 집권한 PN은 버르사투, 암노, 바스 그러니까 주축이 말레이계 정당들을 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연합체라는 거죠. 사실 2018년 총선 이후에 가장 우려될 사항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유권자가 많은 말레이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다 야권으로 간 상황에서 오랜 정적이었던 암노하고 바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탁을 해서 말레이시아 정치가 종족 정치의 심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를 넘어서서 아예 이러한 말레이 무슬림 전선이 집권 연합으로 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PN이 주도하는 이 말레이 무슬림 집권 연합
또는 말레이 정치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PN이라고 하는 말레이계 집권 연합 속에서 암노, 버르사투, 바스 이들이 각자 대표성을 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고조되고, 그리고 이제 정당 간의 경쟁만 고조되는 게 아니고 정당 내부의 파벌 갈등 같은 것이 이제 심화되면서 이 PN이 그 내부적으로, 특히 이제 이 말레이 정치가 이제 내부적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안정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무질서, 불안정 이러한 것을 심화시키면서 전국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우려만 가지고 볼 사안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론할 때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얘기 드릴 게, 이제 여권의 상황과 야권의 상황을 볼 텐데, 우선 여권의 상황을 보면은 저는 키워드를 여권의 갈등 심화와 무히딘의 생존 게임,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이제 무히딘의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무히딘 정권이 이제 의회 구테타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통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의석이 2석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항상 두 가지 위협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이 의회 불신임의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기 총선의 요구. 근데 이제 의회 불신임의 가능성, 이거는 주로 이제 야권에서 제기를 한 상황이었고, 조기 총선에 대한 요구는 좀 의아스럽게도 여권을 중심으로 조기 총선에 대한 요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희망연합이라고 하는 2018년 총선 이후의 집권연합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가치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의회 구테타로 등장한 피해는 이제 권력동맹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권 내부에서의 이합 집산의 가능성이 계속 2020년 내에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히리는 이 의회 불신임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원의회 소집을 연기하죠. 물론 이유는 이제 코로나 위기 그런 상황을 얘기해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 정치적 배후에는 이런 이 본인에 대한 의회 불신임의 가능성을 종식시키거나 좀 이제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과 SNS를 뭐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식들이 다양하게 동원을 하는데, 마하티르의 생존 게임, 아니 무히딘의 생존 게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히딘으로서는 의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본인이 제기받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과거 암노가 중심이 된 비엔과 무슨 차별성을 지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히딘이 선택한 방법은 그 내각을 임명을 하는데, 이제 부패와 연루된 구 암노의 직권부를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고, 그리고 이제 내각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PH 정권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주로 내각의 주요 자리를 주로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임명을 하면서 차별성을 이제 두고 있는데, 이 와중 속에서 이제 무히딘이 비엔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 총리였던 나집에 대한 이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집에 대한 사법 처리를 이루어내면서 무히딘이 아마 기대했던 것은 암노 내부의 이 분열, 이것을 아마 염두에 뒀었던 모양인데, 이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나집에 대한 사법 판결이 난 이후에 오히려 암노는 이 PN으로 공식적으로 합류하지 않고 무히딘의 그 버르사투와는 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이제 차기 총선에서 협정을 하지 않다거나 그런 정치적 결별의 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여권 집권 연합 내부에서 특히 암로 내에서도 특히 나집이나 그 나집을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반발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무이리는 이런 여권 내부에서 특히 이제 암로로부터의 어떤 이 도전, 또 분열 가능성,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결국은 이제 2021년 1월에 코로나 이 위기를 이유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해서 올해 8월까지 모든 선거가 연기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권 내에서 무이딩이 계속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권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안화르 같은 경우 제가 숫자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투표 차이로 이제 그 하원의석 2석 차이로 집권 이 권력을 빼앗겼는데 안화르로서는 계속 그런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 상황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이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사회 연대를 한다든가 야권에서 이 의회 쿠데타의 부당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안화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이 본인을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의 수를 확보해서 또 다른 이 어떤 권력 재편을 꾀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권은 단일 대우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안화르가 과연 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안화르가 계속 이러한 숫자 게임을 할 때 이 이 부진한 이 게임 속에서 야권의 총리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논란과 어떤 분열을 이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안화르가 이제 이 9월인가 이제 2020년 중반에 본인이 절반 이상의 하원의원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언론에 이제 인터뷰 이제 이 언론 발표를 하는데 그 언론 발표를 할 때 그게 이 야권 연합의 중요한 축이었던 DAP하고 아마나하고도 사전에 특별한 협의가 없이 발표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 와중 속에서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이 안화르를 총리로 하고 마하티르의 아들인 무크리즈를 부총리로 하는 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으로서는 마하티르를 총리로 하고 안화르를 부총리로 하는 안 이런 이 안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야권의 각 정파에 의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DAP하고 아마나 측에서 제3의 대안으로 이제 의회 쿠데타 이후에 사바 사라왁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한 것을 반영해서 사바 주지사였던 샤피 압다를 총리 후보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안화르가 숫자 게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안화르한테 1차적으로 기회를 주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사바의 그 샤피 압다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를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안화르 측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이런 내용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희망연합의 총리 후보는 안화르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속에서 이 야권 연합 내부에서의 이 어떤 불신 그리고 어떤 신뢰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2020년 말로 가면서 안화르의 이 어떤 리더십의 또 위기가 하나 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총리를 불신임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가지고 불신을 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2020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가 예산안 심의 카드였었는데 이 의원 내각제 체제 하에서 예산안이 부결됐을 때 이제 그 총리가 불신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야권 쪽에서는 이 투표 방식이 투표 방식 속에서 이제 의원 개개인의 표가 이 카운트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예산안 심의를 해서 절반 이상이 이
그 무히딘의 예산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하티르가 여기서 이제 아마 의석수를 자기를 지지하는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고 이제 구두로 이렇게 이 예산안을 동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면서 아나르가 또 야권 내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야권은 여전히 또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2020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2021년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여권 또는 야권 내부에서 이러한 분열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영렬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지난 한 해 전망을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치적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전국 불안과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그로 발생되는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중첩적인 이제 위기 구조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관한 부분이 가장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이제 정치 상황에서 잘 보셨듯이 정치 상황에서 이제 이전 투구 그리고 이제 권력 경쟁, 투쟁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 보시는 것은 이제 팬데믹 코로나 상황인데요. 작년 이제 10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하반 이후 이제 확진자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약 4,000명, 4천 명 정도 수준이 매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뒤늦게 확산되는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 및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 불안정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내외 여론 또는 이제 신용평가 기관의 의견에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치가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이제 잦은 정권 교체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크게 집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제 내부 3, 4분기 경제 서베이에 따르면요, 경제적 위기에 대한 원인이 사실은 코로나 사태보다 정치적 불안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정부 대응이 총체적 위기를 심화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그 이전에 정권에서부터 누적되었던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더 이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여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레이계에 대한 지지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서 효율성이라든가 뭐 개혁 이런 것보다는 말레이계 이권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이권에 아마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효과적인 개혁이 또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됐고요. 이제 작년 이제 마이너스 5.6%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2021년에 다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자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 부분에서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육 부분에 눈에 띄었는데 이제 특히 주목할 것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흑자는 수입 감소, 특히 수입 중에서 이제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건전한 의미의 무역수지 흑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교육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더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의 이제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눈여겨볼 것은 주변 이제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감소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감소폭은 68%로 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이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 회복이라든가 앞으로 경제 경쟁력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 부채가 이제 꾸준히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1990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어느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정부 부채 그 폭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 말레이시아 경제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자칫 해외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한된 세수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부 재정에 있어서 뭐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기본 기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의 폭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고 또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세수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좀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페트로나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페트로나스의 영업 실적이 이제 악화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 부처 내에 그 포스팅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적 수단으로 거래 수단으로 제한되는 그런 상황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부 재정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말레이 우대 정책이 취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했지만 그 면면을 살펴봤을 때 다수의 그 예산이 부미푸트라 그러니까 말레이의 정책에 할애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사 그 이슬람국이 폐지됐다가 다시 신설됐는데 예전보다 예산이 4배가량 더 많았다 해서 정치 부분에 있어서의 종족, 종교 정치 부활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외 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무일인 개인적으로 사실 외교 관계 분야에 있어서 경험과 이제 비전이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같이 압박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이펙 의장국을 수행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아세안에 중점을 두었고 중국과 외교 미국 관계에서는 뭐 아세안을 염두에 둔 중립성에 기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고속철도가 이제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과의 기본적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과 수교 60주년이었고요. 북한과의 관계는 마하티르 정권에서 관계 개선이 여지가 있었는데 이 PN 정권에서는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올해 초에 있었던 북한 관계자에 대한 그 신병 인도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혁 후퇴로 인해서 말레이계 중심의 정경 유착이 심화될 징후가 보여지고 있다. 이런 거는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앞으로 경제 및 대외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족, 종교적 요인이 대의 명분을 넘어서서 외교를 국내 정치 수단의 연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목포대학교 홍숙준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의 발표가 이루어져서 너무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측면들에서의 중요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2020년도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기였죠. 황인원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이 부분들을 좀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덕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김현주 교수님 발표 내용들도 지금 그 경제적인 측면이나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을 특히 코로나19 연결시켜서 굉장히 잘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말레이시아 사정을 동향을 이미 독자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간단하게라도 요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간적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요약을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고 그다음 질문거리 2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연합의 문제가 이제 사실 2020년도는 굉장히 말레이시아에서 중요하죠. 진짜로 1980년대부터 마하티르가
비전 2020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이제 말레이 말로 와가산 도아플로 그래가지고 뭐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김현준 선생님이나 뭐 황인선 선생님 잘 알겠지만 두합고송 이런 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뭐 이런 빈정거림 같은 것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가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대를 했는데 61년 만에 정권 개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PN으로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돼서 PN 자체도 이제 조직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지금 잘 포착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채팅창에도 얘기가 됐지만 의회 쿠데타라는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의미가 굉장히 사실 2020년도를 규정할 때 중요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레이 무슬림 정치 세력 주도의 종교 정치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무히딘이 앞으로 지금 진행해야 될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리더십의 문제가 이런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재, 압박 그리고 정치적 변동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의할 사항은 PN 내부의 분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요. 개혁 세력의 현 존재 양태와 그 함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들도 있고 마하티르 추종 세력과 안와르 추종 세력 사이의 갈등 대립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무히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문제들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무히딘과 마하티르 안와르의 정치적 기반의 현재 양태와 미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일부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궁금한 지점도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 시민들은 과연 이 민주주의의 진행이라든가 지금 현재 무히딘의 정치 리더십이라든가 PN의 내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눌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죠. 또 이제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가능성이라든가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 문제하고 시민사회 역할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제 김현수 아세안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신미지 선생이 이제 사실 우리 얘기할 때 우리 시민사회의 문제와 학계의 문제와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인력 배출, 인력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말레이시아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무히딘 정치 리더십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좀 의아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정도 드리면요. 이게 사실 2020년 말레이시아의 정치 지형은 그람시가 1999년도에 옥중수고에서 얘기했던 정치 지형의 변동, 문화정치의 지형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정권 교체에 성공했는데 그 자체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게 열렸는데 그것도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식의 문제에서 결국 기대권은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연합, 종족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말레이인과 화인, 소수민족 집단 출신의 정치인의 연대 가능성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두 분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채팅창에 나와 있지만 의회 쿠데타라는 개념, 그다음에 딜레마의 정치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사실 오해를 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 설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개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속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무히딘의 개인적인 정치적 리더십과 대외관계랑 관계시켜서는 마하티르나 안와르가 해야 될 또 해왔던 역할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사실 중동 아랍과의 미국과의 관계 이것도 이제 거기에 설정이 되는데 대외적 활동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과연 개선의 여지 내지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안와라가 좀 사실 숫자 게임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부활의 가능성은 어떠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 질문은 말레이를 위한 말레이 정치를 지금 무히딘이 지금 시도하고 있고 PN이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 예전에 아직까지도 말레이시아를 위한 말레이 정치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레이인을 위한 말레이 정치가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작년에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은 독립 이후에 가장 격변의 시기였고요. 그거를 짧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 홍석준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기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아까 못 드린 말씀 간략하게 질문이랑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의회 구테타라는 말을 제가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제 내각제 하에서 이뭐 의회 구테타라는 얘기 이렇게 적합하지 않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뒷구멍 정부, 뭐 백도어 가버먼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방식이 일어나면은 의회가 해산되고 새로 총선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내각 책임자에서 거려야 되는데 이 구테타와 같은 방식으로 단기간 내에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의회 구테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총선이 워낙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8년 총선의 민심을 거스리는 정치권 내의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었다라는 그런 차원 그리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이 구테타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일명 이제 의회 구테타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정치권 내부에서도 지금 의회 구테타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질문 같은 경우 보면은 글쎄요 너무 이제 질문이 큰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이 화인 젊은 말레이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이제 어떤 그런 연대 사실 이 그리고 안와르의 부활 가능성 뭐 안와르가 지금 몰락한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DAP 내부에서도 최근에 일어났던 상황이 DAP가 이 말레이계를 많이 받아들여서 다종족 정당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주로 이제 중국계 지지를 공고화해야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2018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그러한 이 연대 그런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말레이 종족 정치로 심화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를 위한 말레이 정치인가 말레이시아를 위한 말레이 정치인가 사실 이게 구분이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말레이계가 과거에 암노가 50년 넘게 패권 정치를 해왔던 것처럼 그런 말레이계 중심의 정치 화되는데 거기에 암노 플러스 이제 다른 말레이 정파들이 갔을 때 더 가공할 만한 이 노골적인 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 의회 쿠데타 이후에 지금 상황이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을 좀 악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거나 기존의 체제로 유턴할 것인가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워낙 이제 50년 넘게 이 암노 특히 이제 말레이 중심의 패권 정치가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가 말레이시아에 적합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종족 사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치 역사에서 가장 민주주의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형태 그거는 이제 독립 이후에 협의 민주주의 시기가 있었죠. 69년 종족국도 이전에. 저는 오히려 2018년 이후에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2020년에 의회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정파도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정치적 딜레마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말레이시아에서 가치동맹이 바람직한 것인가? 권력동맹은 좋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양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곧 올해 아마 총선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되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런 권력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이 이합집산 자체가 뭐 길게 봐서 정치 발전에 아주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전에 말레이계 중심의 패권 정치가
이 정치적 이해관계 아니면 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이 모습이 말레이시아의 어떤 다양성 이러한 것을 담보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답이 다 되진 않았지만 워낙 이제 방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그 전영 선생님이 그 줌 채팅창으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발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최근 이제 미얀마 위기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총리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와 더불어서 그 미얀마 현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그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그런 국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말레이시아가 이제 미얀마 이슈, 특히 이제 로힝자 이슈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집 시절부터 목소리 비판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국내 요인하고 국내 정치적 수요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원에서는 이슬람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의 그런 비판적 목소리를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몇몇 언론들은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뤘던 부분들을 말레이시아의 제안을 뭐 미얀마 군부가 수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이제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교 부분에서 이렇다 그 성과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미얀마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유지했던 것을 좀 적극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얀마 난민에 대한 처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교적 그 수사 이외에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간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